大変長らく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時間となりましたので、慰安婦問題をめぐる日韓合同シンポジウム、ただいまより開催いたします。私は本日の司会進行を務めます、国際歴史農村研究所上崎研究員の松木育美俊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開催にあたりまして、まず日韓両国の国歌の演奏をいたします。本日はコロナの関係もございまして、演奏だけといたします。ご理解をお願いいたします。まずですね、開催国であります日本の国歌から演奏いたしまして、続いて韓国の国歌を演奏いた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覧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初めにですね、主催団体、国際歴史農村研究所の杉原誠志郎会長より開会宣言を行っていただきます。韓国と日本は地理的に見て一番近い文化的にも非常に近い日本から見て中国の文化圏の中には入りますけれども、日本から見たときに韓国は中国と比べて非常に日本に近いところにあるように思います。その証拠に韓国ドラマと中国ドラマをテレビで比較してみると圧倒的に韓国のテレビドラマの方がたくさん放映しています。で、それほど近しいでありながらですね、今まで李承晩大統領以来反日教育をずっとされてですね、不幸な関係にありました。で、今日はそういう関係でありながらですね、それを断絶するためにですね、韓国の方から慰安婦問題はなかった、慰安婦の強制連行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言ってもらう非常に画期的なシンポジウムであります。これからはですね、これだけ両国が高度な物質文明を築いていったわけですから、世界をリードする
李国としてですね、こうなんですか、そういう親近感を持って交際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韓国にありましては、もう日本に敵意を抱いたり非難を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の人たちの団結を図るのではなく、そういう時代はもう終わった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は親日教育を一生懸命していただく、そのための記念になる会議、シンポジウムだ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最後までどうぞご清聴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続きまして、国際歴史論戦研究所所長、山本健吾より主催者挨拶を申し上げます。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来場していただきまして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生放送でもいくつか配信しておりますので、生放送でご覧の方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開催に至ったのはですね、実は最初は全く私一人の思いつきでした。数ヶ月前に、宮本さん経由で通訳のしてくださる宮本さん経由で金所長がぜひ日本に来たいと言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ってお話を聞いたんですね。でその時に、いやせっかくこれだけのことをやってくださっている方が日本にいらっしゃるならば、金さんぜひシンポジウムをしましょうよと、それからせっかく本も出るので記者会見もしましょうよと、2つ全く私の思いつきで申し上げました。そうしましたら金さんがぜひぜひ両方やりましょうというお返事だったので、それではということで喜んで、私が所長をやっております今回の主催の国際歴史論戦研究所のメンバーに相談しましたところ、ぜひそれは我々はやり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今回に至りました。でその後に今日スタッフでお手伝いしてくださる方や国会議員の先生、いろんな方のご協力をいただきまして今回の開催となったわけです。でこれだけ多くの方に関心を持っていただいて、多分金さんも喜んでくださ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で私ども研究所ですね、10月に1週間、国連のジュネーブに行ってまいりました。矢野義明と、藤木修一と私の3人で行ってきました。何をしに行ったかと言いますと、いろいろな諸問題があるんですが、国連の人権の委員会に行きまして、慰安婦問題について相変わらず制度令だ、強制連行だと教科書に載せろと、日韓合意はあれじゃ被害者中心でないのでダメだと、そういうふうに委員会が言ってますので、我々はそうじゃないよということを言いに行きました。ところがですね、同じ日本人なのに相変わらずその委員会にですね、日本がいかに悪かったか、なぜ教科書から削除してるんだとか、そういう制度令でかわいそうじゃないか、かわいそうはかわいそうなんですけど、制度令で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を日本人がそこに言いに行っているんですね。で我々は全く反対の立場で意見を述べたんですが、金さんがこれだけ一生懸命やってくださっているのに、日本人が火をつけて、今でも日本人が国連で火を一生懸命炙っていると、そういう状況なので、もう私は本当に金さんに申し訳ないなと思って帰ってまいりました。でもこれだけ多くの方に関心を持って集まっていただいたのは、本当に今日は私、慰安婦問題に関わる人生の中で一番嬉しい日でございます。それでは皆様、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本日はですね、歴史認識問題研究会会長の西岡努先生にもおいで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一言ご挨拶の方お願いいたします。こんにちは、西岡努でございます。大変私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尊敬するユビョン所長とパク・スンド記者は、もう大変親しく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んですけども、こうして東京でお会いすることができて、また尊敬するユーソク・チュンキ教授の BA の発表もあるということで、嬉しく思っています。昨日、金所長、パク記者ご一行の方と
少しお話しする機会があったんですが、金所長は自分は親日派ではない、日本のためにやってるんではないとおっしゃるんですね。で日本に来たのも今回で2回目だということで、何のためにやってるかというと、韓国が嘘のために滅びる、嘘と戦うんだというふ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で私はですね、その韓国の動きを、2019年から始まったアンチ日本の動き、ごめんなさい、アンチ反日の動き、反日に対してノーを言う動きが始まる。親日ではないんですね。日本関係の研究をしている人とか、日本と付き合いがある人たちは知ってるけど黙っている、そういう人が多いんです。しかし、韓国史を研究したり、韓国の現代政治の取材をしたりしている人たちが、特にムン・ジェイン政権の同行した反日から入って大韓民国を倒す反韓に行く政策に危機感を持って反日と戦わなければ韓国が滅びるということで学術研究を啓蒙書として発表し、そして街頭に出てですね、デモをするということが2019年からアンチ反日の動き、残念ながらまだ私の見るところ 1% ぐらいでも0と1は違う。日本のことを知っていて日本語ができる方じゃないわけです。パク氏は日本語ができる方ですけどね、戦前の日本のことを知っている人たちはこういうことを言う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した。そうではなくて、韓国で生まれて韓国のことを愛する立場なら反日は間違っている、反日と戦わなければ韓国が滅びるという人たちが出てきた。これが今新しく韓国にできたアンチ反日運動です。その先頭に立っている金所長とパク記者と、そしてイエス・キム教授の話を東京で聞くというのは大変ありがたい、嬉しいことであります。私の慰安婦人生にとっても嬉しい日であ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藤原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本日はですね、参議院議員の有村春子先生、駆けつけていただきました。先生、どうぞ一言お願いいたします。ご一緒に学ば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参議院議員の有村春子です。今、反日ではない、アンチ反日ということは西岡先生のお言葉からありました。私もそういう意味で金先生の YouTube などを拝見させていただいて、大変敬意を持ってワークを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今日は一参加者として学ば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思いでここに座っておりますので、突然のご指名にびっく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それぞれ韓国で生まれて韓国に誇りを持って韓国を愛するがゆえに信念を持っておられる方、私たちも日本に生まれて、日本を愛し、そして日本を誇りに思い、真実を追求したいという思いでございます。そういう意味では育ちや生まれたところは違っても、それぞれの国を誇りに思い大事に思うからこそ、真実が何であるのか、そして真実を追求するというフェアプレーの精神がどこに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おのずからそれぞれ信念を持って生きている生き方に敬意を持たずにはいられないということになるのだと思います。私はやはり歴史の評価に耐えられた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大事な行動指針に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その中で私今日も真実が何であるのかということを敬意を持って拝聴させていただいて、日本にとって必要な発信をこれからも続けたいと思います。ご一緒に学ば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有村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ですね、あとアメリカからもですね、J. マーク・ラムザイヤー、ハーバード大学ロースクールの教授、皆さんご存知でいらっしゃいますよね。メッセージがビデオで届いておりますので、それをご覧いただきます。じゃあ、お願いします。ラムザイヤーです。
済の社会、そして最も高度な科学の研究が行われている科学環境があり、最も先進的な社会科学が行われている大学もある社会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日本と韓国はいまだに歴史問題で分断されているところです。それも意図的に捏造された詐欺な歴史の話であり、ご存知の通り政治的な目的を当てにしてでっち上げられ、そしてみすぼらしい学者によって弁護されている歴史の話であります。この詐欺的な歴史の話は、この2つの民主主義社会の和解を崩壊しているところ、この詐欺的な歴史がどれほどいかにもでっち上げ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日本と韓国にとって最も重要なことであり、全世界にとっ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それで今日、この歴史問題に関して最も明敏な、そして最も勇気のある先生方が日本と韓国からお集まりになられて、こういうことが、こういう信仰心があることが、日本、韓国、また全世界にとって大きな意味のあることだと思います。このシンポジウムのご成功をアメリカから心からお祈りいたします。それではですね、第1部の講演に入りたいと思います。最初の講演は、韓国国史教科書研究所所長、金良本先生です。プロフィールにつきましては、本日お配りしました資料の一番最後にございますので、そちらの方をご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演題は、韓国の小中高教科書内の慰安婦記述に対する諸問題でございます。では、金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방금 소개받은 김병원입니다. ただいま紹介いただきました金良本でございます。 오늘 많은 분이 모이셔서 제가 떨립니다. たくさんの人がお集まりになってちょっと上がってます。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準備してまいりました資料で今から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 자료는 2022년 9월 11일 밤 9시 45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15분까지 주한일본 대사관 인근 소녀위안부상에서 기습 점거 시위를 하던 장면입니다. お話の方はですね、韓国語でお話しいただきまして、時間関係でございますので、内容は下の方に字幕が出ますので、字幕を見ながら、お話をお聞き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じゃあお願いします。예, 제가 저기 피켓 들고 있습니다. 반이는 정신병 피켓을 들고 있는 저 김병원입니다. 그리고 흉물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피켓을 또 들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무려 4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YTN에서 그 다음에 허위 보도를 했습니다. 소녀상 철거 주장 단체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거짓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보도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일본군에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당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병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거짓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된 자료의 보도의 근거는 YT의 보도는 2022년 7월 22일
서울 성북구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에서 낭독한 성명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보면 저 횡단막에 보면 위안부가 자랑이냐, 나라 망신 소녀상 당장 치워라, 위안부 사기극의 상징 소녀상을 철거하라. 이것이 소녀상이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한중우호 소녀상이라는 것입니다. YTN에서는 저 바닥에 있는 비석에 있는 글귀 중에 오늘 우리가 철거를 주장하는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소녀상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참혹하게 유린당한 아시아 20만 소녀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전쟁과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이 말살당하는 참담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고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가 전쟁 범죄의 피해자라는 뜻을 담은 이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분쟁 지역에서 점령군이 점령지 여성을 납치, 강간, 살해하는 행위를 전쟁범죄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의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에 일본군에게 납치되어 강간을 당하거나 살해당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상은 평화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평화가 아닌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일 뿐입니다. 라고 한 내용을 YTN은 여성가족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강간 피해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상징인 피노키오 이미지까지 사용해서 저 김병헌을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만 그 조정 신청에는 정정 보도를 신청하고 할 때 여가부 등록 240명 중에 일본군에게 납치된 여자, 강간당한 여자, 살해당한 여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세 케이스가 있다면 그 사례와 증거를 제시하라. 군인에 의한 납치, 강간, 살해는 범죄 행위로 재판을 통해서 확정된 형이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문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이는 허위 보도이므로 해당 기사 아래에 정정 보도문을 게시하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YTN이 이를 거절하여서 조정 불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0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YTN과 신지영 기자 그리고 이것을 전제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정정보도 및 위자료 각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안부 용어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하죠.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안부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위안부라는 것은 있고 위안부가 있고 또 일본군 위안부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위안부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6년입니다.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하면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서 위안부는 매춘부의 다른 이름입니다. 위안부는 포주, 위안소 주인이죠. 포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허가를 취득한 다음 매춘을 하는 여성입니다. 영업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창입니다. 매춘부, 작구, 장기, 장려, 추업부와 같은 말입니다. 위안부는 예명을 가지고 영업을 한 성 서비스업자입니다. 성 노동자입니다.
아이코, 김학순, 도시코, 이용수, 요시코, 김복동, 하루에 강덕경, 요시코 문옥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한 위안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본군 위안소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군의 점령지에 설치 운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취업 절차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포주와 작부 계약을 체결한 후에 관할 경찰서에 직접 출두하여 신분증명서, 오늘날 비자입니다. 신분증명서를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 건강진단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작부계약 체결과 관할 경찰서 출두 시에는 친권자의 승낙은 필수입니다. 신분증명서가 발급되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현지에 도착한 후에 영사관 경찰서에 출두해서 인감증명서, 친권자 승낙서, 호적 등본, 영업허가 원서, 영업인 조사서, 그리고 사진 2장을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얻으면 그때부터 위안부 영업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귀환 조치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영사관 경찰의 허가를 얻은 다음에 일본군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영업을 하는 공착입니다. 위안소 규정입니다. 이 유명한 겁니다. 이게 잘 여기 보면 위안소에는 군인 군속 외 입장을 불허한다. 입장자는 위안소용 외출증을 소지한다. 입장자는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권과 사쿠 1개를 수령한다. 실내에서는 음주를 금한다.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자와 풍기를 문란시킨 자는 퇴장시킨다. 사쿠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적부를 금한다. 입장권 금액은 외쪽과 같다. 하사관, 병, 군속, 이해. 이건 만달레이 주둔지 위안소 규정에 나와 있는 1943년 5월 26일에 위안소 요금표입니다. 위안소 규정에 나와 있는 요금표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째,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 조선, 일본, 대만, 만주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하는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도시코 이용수, 기로노, 강덕경, 신미장 이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위안부 취업 시 17세 미만의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습니다. 김복동, 위안부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좀 보내주십시오. この人たちはなんとですね、勲章までもらった方だそうです。 그 다음에 기로노, 안정순, 신나련 전부 14세, 13세, 14세, 13세 일본군 위안부가 될 수 없는 나이입니다. 1930년 이후 출생자가 또 있습니다. 그럼 1930년 이후 출생이라는 것은 통역해 주십시오. 1930년 이후 출생이라는 것은 1945년이 돼도 나이가 겨우 15살밖에 안 됩니다. 1930年生まれってことは1945年になっても、年はやっと15歳だということですね。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등록자 240명 중에 20명 정도가 대략 20명 정도가 1930년 이후 출생자입니다. 그렇다면 또 군인 군속 이외에 민간인도 함께 접대했다는 여성도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김학순, 일본군 위안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에 60% 내지 70%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닌 일반 매춘업소 종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은
위안부 피해자법이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위안부 피해자법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이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념사업, 교육 및 홍보,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한 법이 바로 이 위안부 피해자법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전제 조건은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일제란 일본 제국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의미하며 이들의 행위는 공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위안부는 국고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 위안소자인 포주의 모집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동원 법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위안부가 국고의 동원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공무는 소집 장소와 시간이 명시된 소집 영장이나 출두 명령서와 같은 문서를 교부해서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잠자는 여자, 밭에서 일하던 여자, 친구들과 놀고 있는 여자 등을 유해, 납치와 같은 방식으로 동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쟁터에서 전쟁하던 군인이 갑자기 조선 땅에 와서 어린 여자들을 끌고 일본, 대만, 만주 그쪽으로 끌고 가서 매춘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에서 위안부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위안부 기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납치, 강간, 살해 등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하여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기관 정의기억연대, 여성가족부, 동북아 역사재단, 사법부, 언론, 교육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된 위안부 서술의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 기술 수학교입니다. 이 책입니다. 초등학교 소학교 5-2라는 겁니다. 소학교 4회 5-2 페이지 130입니다. 여기 보면 수요시 수요 데모라고 되어 있고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빨간 줄 친 부분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후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전쟁터에 강제로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성폭력과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가리킨다고 이 교과서에 써져 있습니다. 일본과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동원, 일본군의 지속적인 성폭력과 인권 침해 서술은 모두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는 위안부 서술이 간략하고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입니다. 동아출판사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지금 9종이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9종입니다. 9종. 高等学校の教科書は全部で9つ種類があるそうですね。 이 표지에 이렇게 소녀상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동아출판사 조금 전에 보여드린 동아출판사 페이지 299 일본군 위안부는 성폭력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성폭력 피해자에서 세계 인권 운동의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성출판사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 중 일어난 여러 만행에 대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미래입니다. 역사와 정의가 살아있는 한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교과서 다 이렇게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다 실려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저거는 시마스 통일교미지죠. 시마스에는 한 페이지 전체가 위안부 소녀상이 저렇게 실려 있습니다. シーマスという教科書は1ページ全体にこの少女像の絵が載っているそうです。 지학사 서술을 보겠습니다. 일본군은 만주사변 시기부터 군 위안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많은 젊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수많은 여성을 강제 동원했다. 이 소설은 이 부분은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수록된 위안부에 대한 공통된 내용입니다. 일본군은 수많은 젊은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리베르에 보면 이제 심각합니다. 리베르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입니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가장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는 여성들을 전쟁에 강제 동원한 일이었다. 일본군은 조선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하였다. 일본 관원이 관여하는 가운데 일본군은 수많은 여성들을 납치하거나 유괴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일본군의 지시를 받은 민간 모집책들이 취업사기,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기도 하였다. 1944년에는 여자 정신 근로령을 공포하여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후방의 병참 지원 인력으로 동원하였다. 이때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강제 징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일본군 위안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다가 질병이나 폭행으로 죽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이 리베르 교과서의 서술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리베르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입니다. 동아출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한편 일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지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하였다. 피해자들은 구타나 고문, 성폭력 등으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일부는 반인륜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기도 했다. 위안부 학살 주장은 2021년 1월 8일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에도 등장합니다. 위안부가 도주하는 경우 일본군이 직접 출격하여 도주한 위안부를 다시 위안소로 끌고 오거나 사살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제가 외교부에 학살된 위안부와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외교부의 답변은 정보 부존재였습니다. 학살당한 위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역사 보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보도 미래엔입니다.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 전범 법정 판결문입니다. 통역해 주십시오. 이 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 전범 법정 판결문, 이때 판결 때 일본인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주도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この判決には日本人も随分絡んでるらしいです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증언과 검사 측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동원, 강간하는 등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전쟁 중의 반인권 범죄는 시대를 초월해서 전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히로히토 전 일본 국왕에게 최종 책임자로서의 유죄를 선고한다. 일본 정부가 납치, 유괴, 사기 등을 통해 수많은 여성을 강제동원, 강간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라는 것은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참고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이 그림 김순덕이라는 사람이 그린 끌려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해결되지 않은 일제강점기의 상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여성은 누구에 의해 일본으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해서 아이들에게 이 손이 일본군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このそこに手が出てますけど、その手は日本軍の手だというふうに教えているそうです。 일본군에게 끌려간 것으로 묘사했지만 김순덕이라는 사람은 간호사를 시켜준다, 취업시켜준다 라는 말을 듣고 따라갔을 뿐입니다. 일본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1941년 김학수는 17세의 나이에 중국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박영심이라는 사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되어 있죠. 이 박영심이라는 사람, 박영심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북한 사람입니다. 1938년 17살이 되던 해 처녀공출에 걸려들었다. 그렇지만 처녀공출은 정신대 동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조선에서는 정신대 동원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조선에서 정신대 동원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은 제복에 별을 2개 달고 긴 칼을 찬 순사놈이라고 했으나 별은 육군 계급장이고 순사는 경찰 말단 직임으로 허위 증언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위안부 기술의 제 문제는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교과서의 위안부 서술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안부에 대한 허위날조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안부에 대한 허위날조 교육은 위안부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번 직업인입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처녀공출, 위안부 학살 등의 소설은 모두 증거가 없는 허위입니다. 거짓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가난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과거를 타국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위안부는 성인 영역입니다. 매춘부입니다. 성인 영역입니다. 유인, 유괴, 납치, 강간, 성폭력 등의 주입은 또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허위날조 교육은 우방인 일본을 향한
막연한 정오심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위안부 기술의 해결 방안입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거짓과 증오를 가르치는 것은 한일 간 갈등과 대립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에 수록된 위안부 소설은 모두 거짓입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먼저 시작하고 대한민국의 정기기획연대가 위안부 이력의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을 속이고 세계인을 속인 국제 사기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지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자 국익을 위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상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혹자는 저의 행동에 대해 친일파, 매국노라고 매도합니다. 하지만 정작 거짓말하는 것이야말로 망국의 길이고 거짓말하는 자야말로 망국한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안타깝게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는 허위와 거짓으로 허위 날조 소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한 성정을 혼피화시키는 위안부 소설을 모두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위안부 사기가 사라지고 아이들의 교과서에서 왜곡 날조된 위안부 소설이 삭제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세대에게 거짓을 물려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韓国の教科書の内容はあそこまでひどいとは実は私も思っておりませんでした。これ年々どんどんひどくなっているんですよね。で、中で韓国の裁判所があれは国際女性裁判法廷ですね、それの結論をですね、引用したような韓国の判決も出ているという話も最近出ていました。日本の随分関係しているんですよね。しかしこの中でですね、もう断固として嘘はダメだ、もう要するに嘘が亡国の道は本当にそれを訴えてあらゆる困難に立ち向かってですね、本当に頑張っていらっしゃる。もう本当に金先生、そのご努力、そしてもうその国を思う気持ち、本当によく伝わってまいり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は続きましてですね、ジャーナリストでいらっしゃいます、パク・スンジョン先生からお話をいただきます。テーマは少女上を守り反日行動の正体でございます。先生のプロフィールの今日の資料の一番最後にございますので、後ほどそちらの方をご参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じゃあパク先生、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皆さんはじめまして。金主の主張の次に少女の森反日行動の正体というテーマで発表させていただくパク・スンジョンと申します。元記者です。はい、その前に今日はですね、この未熟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日本語で発表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反日行動という団体、大学生団体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団体を中心に医薬問題と北朝鮮との関係について皆さんと議論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その前にまず皆さんにお目にかかることは今回が初めてなので自己紹介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私はソウル所在の韓国外国語大学で日本語と経済学を修学いたしておりまして、2016年卒業後は普通のサラリーマンとして社会活動を始めたんですけれども、
2019年、韓国の独立言論、ペン&マイクに入社いたしました。現在におきましては、フリーとして活動をいたしております。記者としては、主として社会および国際ニュースの取材を担当す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が、2019年12月、皆さんご存知のイ・ウヨン博士の水曜デモ反対の記者会見を主催したのがきっかけとなり、いわゆる慰安婦問題に興味を持ち始め、以来ずっと慰安婦問題を追求してまいりました。未熟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では本格的に、今日の発表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いわゆる平和の肖像の受難史と題して、この慰安婦問題に関わるその歴史をちょっとまとめてみました。ご覧の通り、1991年8月14日、キム・スンさんが慰安婦証言を初めて行うことになりますね。で、その翌年、1992年1月8日、第1回目の水曜デモがソウルにある本国大使館の前で開催されます。で、2011年12月14日、第1000回目の水曜デモを記念して、肖像像がその大使館の前に設置されるようになります。で、2020年5月にユン氏がその正義記憶連隊の不正を暴く記者会見をやって、その年6月にその肖像像に今回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の反日行動という団体がその銅像に身を縛る事件がありました。はい、次、はい、で、今日に至っております。はい、次お願いします。はい、2015年12月に皆さんご存知の日韓慰安婦合意というのがなされるのですが、この合意には外交関係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に反するソウル・チョンロク所在の慰安婦像を早速撤去するという約束も含まれているのです。このことが公表されて間もなく像の撤去に反対すると言って肖像像森を名乗る一部の大学生たちが像の周辺にテントを張り、立てこもりを始めたのです。この団体が今日私が皆さんに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反日行動という団体です。ちなみに反日行動という団体名は安倍晋三元総理大臣が病気を理由に2020年9月にご退任になった後解消をしたもので、解消前は反安倍反日青年学生共同行動という名称の下で活動していました。この団体が大衆一般に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この団体関係者が十数人が2020年6月23日の未明、このようにですね、像に身を縛って籠城、立てこもりをした事件以降です。このことです。それでは彼らはなぜこういう行動をしたのか。皆さん覚えて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2020年5月、いわゆる慰安婦強制連行の機会を主張してきたイ・ヨンス氏が慰安婦支持団体の正義記憶連帯の不正疑惑を暴く記者会見を2回開いたことがあります。これが契機になって保守系団体の自由連帯が正義記憶連帯の理事長出身の国会議員の、ユン・ミヤン氏の拘束を求めながら正義記憶連帯に優先して像の前に集会届を出してしまったのですね。で、韓国の関係法律によりますと、集会の時間と場所が警護、セリアの場合は先に届け出を
した側に集会改正の優先権があるのです。正規記憶連会の集会ができなくなると、今日皆さんに紹介したいと思うこの学生団体の関係者ら十数人が彼らの身を縄など使って像に縛る形で籠城を始めます。この籠城はソウル長録がコロナ禍の防疫対策を言い訳に像の一体の集会を禁止する行政命令を発する2020年7月3日まで続きます。で次お願いします。当時の言論に報道されている記事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例示の記事は韓国国営通信社の連合ニュースの記事です。見出しが大学生団体14名、肖像像に体を縛って座り込み、と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果たして、そうなんでしょうか。ここに大学生団体と書か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純粋な意味で正義感あふれる大学生たちが力を合わせて、不正義な、悪魔的な保守系団体に抵抗しようと団体行動に出たのかという質問です。次のスライドお願いします。このスライドを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この写真は私が像の周辺で座り込みをしている大学生団体らの情報を集める過程で加工した彼らの面々です。右側の人と左側の人は全く同じ、それぞれな同一人物です。ちょっと違うんですけれども、黄色いユニフォームと赤いユニフォームを着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が、いわゆる肖像の森を字にしている像の周辺に座り込みをつけている大学生たちの大多数は実は特定の政党の所属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んです。この写真をよく見て頭の中に入れてください。はい、次のスライドですか。はい、その特定の政党とは何か。はい、ご覧の通り民主党という政党です。インターネット上に、公開されている民主党の政党情報をちょっと海外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その前身は自主統一と民主主義のためのコリア連帯という団体です。いわゆる、韓国の最高裁判所が認めている通り、この団体は、利的団体としては裁判の結論が出ているのですが、その利的団体については、あと後ほど改めて説明いたします。このコリア連帯という団体ですね。この政党の立党はご覧の通り2016年11月21日となっているのですが、そのコリア連帯という団体高位幹部3人への韓国の最高裁判所の有罪判決があった直後です。この政党の代表を務めているのはイ・サンウという人物で、2016年10月に、韓国の最高裁判所から国家保安法違反の有罪判決を受けている人物です。思想的基盤は主体思想で、いわゆる韓国でいう重目に当たるです。よって政党活動は主として在韓米軍の撤去運動などに挙げられています。この政党の関係機関としては東新日本に放送の機関車、ネット新聞の21世紀大学ニュース、21世紀民族日報、警察改革ニュース、反日ニュースなどがあります。
次のスライドです。はい、先ほどご説明申し上げましたが、実習統一と民主主義のためのコリア連帯、略称コリア連帯については、韓国の、最高裁判所が2016年10月に国家保安法上の自敵団体であることを確認しています。自敵団体とは韓国の判例によりますと、反国家団体などの活動を賛美、鼓舞、宣伝、もしくはこれに同調したり、国家の変難を先導することを目的とし、特定の多数人により、結成された継続的で独立的な結合体のことを言います。はい、次お願いします。で、このコリア連帯の事件で起訴されたのがご覧の3人です。当時、コリア連帯の共同代表のヤン・コーン氏、そして、チョウ・トマン氏、そして21世紀コリア連帯研究所の首長を務めていたリ・サンフン氏の3人です。この3人は自敵団体を構成し、北朝鮮の活動を賛美、鼓舞、宣伝するほか、2011年、金正恩、朝鮮労働党総議省の死去当時、その共同代表の一人のファン・ヘロ氏を北朝鮮へ派遣した疑いで起訴されているのです。次、お願いします。そのうちチョウ・トーマン氏は1992年のいわゆる中部地域党という事件なんですけれども、朝鮮労働党中部地域党事件に関わり合いがある人物として知られているんですが、中部地域党事件とは北朝鮮のスパイイ・ソンシル氏の指揮の下で、工場地域のブルーカラーおよびホワイトカラー労働者階級を抱き込み、武装勢力に組織、学園、労働、言論、文化界への組織員浸透工作、そして北朝鮮からの指令を受けて北朝鮮へ情報を報告する、そしてキム・イルソン、キム・ジョンイル氏の死を賛美するパンフレットを制作するなどの活動を展開していたのですが、韓国の傍聴機関にその活動を発覚され、62人が逮捕された韓国建国以来の最大の公安事件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事件です。はい、次の、はい、ここでちょっと話題を変えたいと思いますが、慰安婦問題の発端については考察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いわゆる慰安婦問題が日韓両国の間で外交問題として本格化する発端を提供したのは、皆さんご存知の通り、1991年8月14日の故キム・アクス氏の慰安婦証言です。キム氏の証言を日本に報じたのは、その有名な朝日新聞の上村隆氏です。次で、1991年に何があったのか。キム・アクスさんの初の証言があった1991年は時期的に、大変重要な時期だったと評価できます。その1年前の1990年8月、自由民主党の金丸氏、日本社会党の渡辺誠氏からなる日本の代表団が当時、の総理大臣の親書を持って平壌を訪れるようになりますが、北朝鮮の朝鮮労働党からは韓国大韓、韓国に対する工作を総括していた金・ヨンスンが顔を出しているのですが、自由民主党、日本社会党、そして
朝鮮労働党の参加党による共同宣言で日朝国交正常化への議論が始まるようになります。こういった当時の国際政治関係を踏まえると、木松氏が証言、木松氏の証言がこの時期、1991年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背景には、北朝鮮が日本を道徳的に圧迫して、日朝国交正常化において有利な位置を確保しようとする工作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解釈することも、無理ではない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生理記憶連隊の理事長出身の国会議員、ユン・ミヤン氏の夫、キム・サムソ氏が、そのキム・サムソ氏兄弟がですね、1994年スパイ事件で有罪判決を受けているなど、いわゆる重獄の疑いが濃い人物といえるという人物なんですけれども、今日私が皆さんに紹介いたしました反日行動を含めて慰安婦問題に深く関与している、もしくは関与してきた重要人物が北朝鮮に何かの形で関係をしている事実から慰安婦問題を主導しているのがまさに北朝鮮だと私は推論することができると、合理的にそう思え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で次をお願いします。で最後になりますけれども、北朝鮮の対韓ですね、韓国、石化戦略として冠の紐を戦術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つまり冠ですね、この韓国伝統の冠になりますけれども、これは韓国の安保を意味します。で紐が2つあるんですね。で1つの紐はアメリカを意味し、もう1つの紐は日本を意味します。で、2つの紐の中で、どれかを切ってしまえば冠が風に吹っ飛ば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ね。で相対的に弱い紐はではどれでしょう。で言うまでもなく日本という紐になると思います。植民地経験を持つ韓国において、普通の韓国人は日本に対して悪いイメージを持つように教育されるのです。で韓国の左翼が主導する歴史教育において、植民地時代の悪いところを取り立てて日本に対する敵外心を持たせることはより良いな工作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今日の慰安婦問題も日朝国交正常化の協商を前に有利な環境を造成する目的で引き起こされ、今は日韓両国の国民を互いに歯向かわせる機能をしているというふうに理解することは妥当ではない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で結論になりますけれども、次のスライドお願いします。この会場にご臨席になっている西岡勉先生のご指摘通り、真実の上にこそ日韓友好への道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日韓両国の国民、特に韓国人が慰安婦問題の真実に目を覚ますときこそ過去100年間の日韓関係を総括して新しい100年を迎える転機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私は思います。で私の発表はこれまでに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先生は日本語お上手なんですよね。だけど日本に留学されたわけでもなくて、韓国でいて韓国の大学で日本語を専攻されて、で僕もネイティブと変わらないんですよね。立派な発音もそうですし、それから今の発表の内容もですね、非常に論理的であって分かりやすかったですよね。
本当に素晴らしい内容でした。もう本当に改めてですね、韓国の危機っていうのを、皆さんも再認識さ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で、真実の上にこそ日韓友好が、まさに私も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本当にいいお話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う一度拍手をお願いします。ではですね、続きまして、今度は動画でですね、お話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延世大学の元教授、劉則俊先生ですね。この先生はですね、延世大学でずいぶん長いことを、教鞭をとってこられたんですけれども、慰安婦は売春婦の一種であるという授業でそういう話をしたら、それをですね、なんか録音されて、それでなんか、それを持ち出されてですね、慰安婦の支援団体から、あれだと、名誉毀損だという、大変な告発まで受けて、今、裁判になっているそうなんです。で、本当は今回、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予定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どうもですね、今日か明日、裁判の当日だということで、今回残念ながらこちらにいらっしゃ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ものですから、代わりにメッセージを送っていただきました。では、その点のメッセージいきますか。動画ですね、皆さんにお聞き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일본에 계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사랑하는 자유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과 교수로 정년을 한 류석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정년을 1년 앞둔 2019년 9월 17일 날 발전사회학이라는 강의에서 학생들과 토론한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저를 기소했습니다. 이 문제가 된 강의는 제가 연세대학에서 임용이 됐을 때부터 30년 동안 강의한 과목인데요. 그 과목에 해당 강의한 날에는 일본 식민지 시기가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제가 강의를 1시간가량 하고 나머지 1시간, 2시간짜리 강의인데요. 그 1시간은, 나머지 1시간은 학생들과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질문 답변하는 시간 중에 저한테 위안부에 관한 질문을 학생들이 했고 제가 그 위안부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녹음이 돼서 외부로 유출되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저를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급기야 그 강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검찰이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의 내용은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위안부가 강제징집을 당했는데 강제징집을 당하지 않고 돈을 벌러 갔다라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죄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의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위안부들에게 교육을 해서 사실은 위안부들의 증언을 보면 본인들이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그 일에 나서게 됐다라는 증언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증언을 제가 얘기하면서 강제징집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대협이 끼어서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대협의 명예도 훼손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제가 그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북한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정대협을 이끄는 윤미영이라는 그 여자 지금 국회의원인 그 여자의 행동이 좀 이상한 게 많다. 또 그 가족들 중에는 국가보안법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있다. 통진당 간부가 정대협의 간부가 된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한민국 검찰이 저를 명예훼손했다. 세 가지 명예훼손한 거죠.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두 가지. 위안부들을 강제 동원됐다고 말하도록 교육시켰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거죠. 또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간부들이 통진당하고 통진당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위헌 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받아서 해산된 정당입니다. 북한하고 관계가 많다고 해서 그 통진당의 간부들이 정대협의 간부인 경우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대협의 명예가 훼손됐다 해서 명예훼손죄로 제가 기소가 돼서 지금 공판을 12번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3일 날 13차 공판, 13번째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1월 13일 공판 다음 공판에는 1심 판결이 1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정하는 일이라 제가 피고인인 제가 스케줄을 잡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여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받았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공부해보고 교차 검증을 해보니까 강제로 끌려가는 경우가 과연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됐고 또 위안부들의 본인들 직접적인 어떤 증언들을 보면은 돈을 벌러 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위안부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문헌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결과를 정리해보면은 강제로 끌려간 경우 분명 명백하게 군인이나 경찰이 위안부 동원을 위해서 잡아간 경우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견해를 얘기를 했었는데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금 검찰에 기소를 받아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마침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계신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라는 가치를 신봉하는 일본 시민들이 일본의 국제역사논전연구소라는 단체가 주최를 해서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심포지움을 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저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이 여러 가지가 복잡한 일이 많고 또 재판도 아직 1심 진행 중이고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는 참여를 못하고 대신 혹시 이제 앞으로 매년 이런 기회가 생기고 또 다른 기회가 생기면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학술적인 행사나 언론의 인터뷰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이 북한의 그 도발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남한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넘어서 막 태평양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의 도발. 그 북한은 일본이나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신봉하지 않는 나라죠. 인민민주주의, 즉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이 공산주의 위협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공동으로 역사적 문제의 진실을 찾는 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저도 꼭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일본, 대만은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죠.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대만의 공동 어떤 전선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어떤 그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지금 굉장히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심포지움이 개최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짧게나마 심포지움에 오신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ユン・ソクチュン先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本当に頑張ってほしいですね。動画ではございますけど、ユン・ソクチュン先生のさらなる奮闘を祈りまして、もう一度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
第1部の講演を終了いたします。